예,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0년 만에 1,500대 지수대로 들어갔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난번에 3만을 턱 밑에 두고 지금은 이제 2만 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긴급 시장 진단 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기를 지나갈 때는 한 번도 안 가본 거기 때문에요. 다들 공포감이 있고 뭐 과거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2008년에 금융위기급이라는 거에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비교한다면 유사점과 좀 차이점이 뭔지 보면 좀 과거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이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위기의 원인은 부채 위기였거든요. 네.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특히 가계 섹터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버블을 형성하고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섹터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통한 그런 이제 위기 처방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선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기는 금융 섹터나 혹은 실물 섹터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니고 전염병이라는 굉장히 좀 낯선 곳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그러한 처방들, 예를 들자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거나 재정을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1%라는 그런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하루 만에 바로 또 폭락세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의 발생 원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처방전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위기 발생 이후의 진행 상황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했고요.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빠질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고요. 단기 자금 시장,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하고 이제 위기 단초는 다른데 촉매는 다른데 결국은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사실 촉매 역할을 한 거지 이미 자산 가격이 올라 있다든지 경기의 확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지 않는가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네. 일단 올해 초만 해도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상대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나 반도체 가격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히 뚜렷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올해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병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더라도 후유증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지금 미국 언론들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90%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든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국면은 맞다고 봐야 되나요? 네,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는 경제 성장률 지금 이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사실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내외가 될 것이다. 1.8%에서 2.2%까지 그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왔는데 이거의 달성은 당연히 어려워졌다. 현재로서는 1%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전망치들은 0.8%에서부터 1.2%, 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 하락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하반기에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들이 있다. 특히나 사실 이번 위기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 위기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제 전환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백신 개발 시점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침체 국면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은 금리 전격적으로 내렸고요. 돈 재정까지 지금 뭐 1조 달러를 푼다는 거고, ECB도 1,000조 원의 지금 자산 매입, 뭐 돈이 뭐 단위 자체가 이제는 그죠? 뭐 그렇습니다. 1조, 2조가 아니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단위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도 금리를 금통위가 내렸고 이제 추경 1차 집행하고 2차 추경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내 경기 상황은 정부가 꺼내든 카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경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률 하락은 너무나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1년간 GDP가 이제 2,000조 정도 내외 정도 됩니다. 네. 추경이 11.7조 원 지금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2차 추경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11.7조 원이고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4%에서 0.5% 정도 만회시킬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낮아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이런 추경들이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집중이 된다면 그런 이제 효과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카드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럼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그 고통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줄여주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성장률 전망 경기 침체 얘기 이제 앞서 말씀하셔서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국제유가가 사실은 문제고 어떻게 보면 또 상품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어떤 지금 핵심으로 떠올라서 뇌관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간밤에 유가가 또 밀리면서 지금 20달러까지 배럴당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한 수요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겨루고 이렇게까지 가면서 지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예, 원유 시장 좀 해석해 주세요. 네, 일단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물론 이제 지금처럼 큰 폭으로 가격 네. 하락이 나타나기는 지금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체 금융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까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지금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보면 수요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강화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수요 둔화에 보조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급을 늘리겠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공급을 오히려 늘려버리는, 그럼으로써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런 유가의 하락이 뭐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정유 업체들, 그다음에 화학 업체들, 그리고 조선과 같은 그런 일부 업종들의 그 효과가 집중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업종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그 여파는 전체 경제, 전체 기업 섹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이것이 실물 경제 전체 기업 섹터에 큰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위험성들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쉐일을 가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 패권과 엄청난 무기를 장착했던 걸로 평가가 됐는데, 또 위기가 오고 유가가 하락하니까 아주 그쪽 산업들이 엄청 투자했고 돈을 벌었던 섹터들이 돈을 사실 크게 벌지 못했겠지만 투자해서 막 일어나는 산업적인 충격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러시아는 뭐 푸틴이라는 이
이 스트롱맨이 버티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또 사우디에 빈살만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네네. 새로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0대 정치를 네네. 잡고 이러면서 자기 쪽 주권을 가지려고 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 어제 유가가 24%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는 12%가 올라요. 뭐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겠죠. 이 잠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에 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조금 더 방어적인 그런 해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환율도 외환 시장도 걱정입니다. 늘 불안이 올 때마다 우리의 내부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 외환 시장은 즉각적으로 워낙 약세로 가는 국면들을 가지고 가고요. 1245원까지 왔는데 저도 이제 어제 차트를 좀 봤더니만 뭐 좀 이전의 고점들을 보려고 했더니만 이전의 고점을 뭐 굉장히 높습니다. 예, 샷을. 그러니까요. 네. 찾기가 그래서 사실 어렵던데요. 환율 쪽을 살펴보면 의외로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네.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다고 평가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전고점이 2270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환율은 지금보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했던 것이 근데 1600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1600원대로 갔던데. 맞습니다. 예. 1,500원, 1,600원까지 네. 올라갔던 것이 사실 과거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1,245원이고요.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는 특징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쪽은 오히려 다른 주식 시장이라든지 혹은 상품 시장의 가격 변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과거의 그런 위기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1,245원이라는 현재의 환율 수준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오히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봐서도 다른 그런 금융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향후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환율 상승의 폭은 아마 5%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문이 더 있긴 하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국면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뭐 빠르면 1년, 2년, 3년 보면 이제 회복이 되겠지만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처럼 장기에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쓴 거 아닙니까? 네네. 단기적인 현안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위기가 언제 극복이 될 수 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개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국면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현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이 3월이고요. 만약에 6개월 정도 걸린다면 9월 정도에는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분기까지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겠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요. 현재에서 급격하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현금을 가급적이면 현재는 조금 많이 쌓아놓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현금을 가졌거나 이제 들어가려는 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막 서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30% 정도 하락을 한 그렇죠.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준하는 위기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더 아래 10% 정도는 충분히 더 하락할 여지들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포지션을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코스피 1600선 붕괴, 그에 따른 상황들과 함께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